차가운 금속 손잡이를 잡는 순간 손바닥에서 땀이 흘러내렸습니다. 리창혁은 당 중앙위원회 건물 3층 복도에 서서 문패를 바라보았습니다. 조직지도부 박민호 부장. 검은 글씨가 희미한 형광등 아래에서 일렁이듯 흔들렸습니다. 심장이 귓가에서 울렸습니다. 쿵쾅, 쿵쾅, 쿵쾅. 너무 크게 뛰어서 복도 끝까지 들린 것만 같았습니다. 1월 7일 밤 11시 47분. 평양의 겨울 공기가 창문 틈새로 칼날처럼 파고들었습니다. 리창혁은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찬 공기가 목을 타고 내려가 폐를 찔렀습니다. 손을 들어 노크를 하려는 순간 문이 안쪽에서 천천히 열렸습니다. 들어오시오. 박민호의 목소리였습니다. 감정이라곤 찾아볼 수 없는 평평한 목소리. 리창혁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방은 생각보다 훨씬 작았습니다. 책상 하나, 의자 2개, 벽에 걸린 초상화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형광등이 윙윙거리는 소리를 내며 깜빡였고 그 불안정한 빛이 방 전체를 떨게 만들었습니다. 박민호가 책상 뒤에 앉아 있었습니다. 54세의 조직지도부 간부. 그의 앞에는 두툼한 서류 뭉치가 놓여 있었고 붉은 도장이 몇 군데 찍혀 있었습니다. 앉으시오, 부부장 동무. 리창혁은 의자에 앉았습니다. 등받이가 얼음처럼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그는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손가락 끝이 미세하게 떨렸지만 꾹 눌러 참았습니다. 내일 행사 준비는 잘 되어가고 있습니까? 박민호가 서류를 넘기지도 않고 물었습니다. 리창혁은 목소리가 떨리지 않도록 신경 쓰며 대답했습니다. 예, 만수대의사당 준비는 완료되었습니다. 집단 체조 리허설도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좋습니다. 박민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서류 뭉치 위에 손을 올려놓았습니다. 그의 손가락은 가늘고 길었습니다. 마치 피아노 연주자의 손처럼 우아했지만 그 손가락이 무엇을 써내려갔는지 리창혁은 알고 있었습니다. 부부장 동무, 특별한 임무를 하나 맡겨야겠습니다.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리창혁의 등에서 식은땀이 흘러내렸습니다. 특별한 임무. 그 단어가 의미하는 바를 이 체제에서 20년을 살아온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었습니다. 무엇이든 말씀하십시오. 리창혁의 목소리는 놀랍도록 침착하게 나왔습니다. 박민호는 서류를 펼쳤습니다. 4장의 사진이 나타났습니다. 4명의 얼굴. 리창혁은 그들을 알아보았습니다. 고위 간부들이었습니다. 내일 행사에 참석할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동무들을 내일 행사장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입장 시간, 좌석 위치, 동선을 정확히 기록하십시오. 박민호는 손가락으로 사진을 하나씩 짚으며 말했습니다. 리창혁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목구멍이 메어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왜 이들을 확인해야 하는 겁니까? 왜 하필 내일 생일 행사 당일에? 알겠습니다. 리창혁은 대답했습니다. 질문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 방에서 이 사람 앞에서 질문은 곧 의심이고 의심은 곧 불충이었습니다. 박민호는 서류를 닫았습니다. 그리고 리창혁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동자는 어두웠습니다. 감정이 없었습니다. 마치 인형의 눈처럼 텅 비어 있었습니다. 부부장 동무는 충성스러운 간부입니다. 그래서 이 임무를 맡기는 겁니다. 충성스럽다. 그 말이 귀에 꽂혔습니다. 칭찬처럼 들렸지만 경고처럼 느껴졌습니다. 리창혁은 침을 삼켰습니다. 목구멍이 바싹 말라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은 뜻깊은 날입니다. 모든 것이 완벽해야 합니다. 박민호가 일어섰습니다. 리창혁도 따라 일어났습니다. 면담은 끝난 것이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손잡이를 잡는 순간 박민호의 목소리가 등 뒤에서 들려왔습니다. 부부장 동무 내일 행사가 끝나고 다시 만납시다. 결과 보고를 듣겠습니다. 리창혁은 대답 없이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복도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형광등만이 깜빡이며 희미한 빛을 내뿜고 있었습니다. 그는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한 걸음, 두 걸음, 세 걸음. 다리가 떨렸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건물을 나와 주차장에 섰을 때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1월의 평양은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하늘에는 별이 하나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구름이 도시 전체를 덮고 있었습니다. 리창혁은 차에 올라탔습니다. 시동을 걸었지만 출발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운전대를 잡고 앞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둠만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왜 저 네 사람이었을까요? 왜 하필 내일이어야 했을까요? 왜 가장 영광스러워야 할 생일날에 무언가 끔찍한 일이 벌어지려 하는 걸까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질문, 왜 자신에게 이 임무를 맡긴 걸까요? 그 이야기를 지금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북한 김정은의 25번째 생일, 그날 평양에서 벌어진 일을 말입니다. 영광의 축제 뒤에 감춰진 공포의 진실을 말입니다.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이 계신 지역을 알려주시면 그곳으로 따뜻한 인사를 전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이 이야기를 완성하는 힘이 됩니다. 자, 이제 시작입니다. 1월 7일 아침, 리창혁은 평소처럼 당 청사로 출근했습니다. 그날 아침은 유난히 추웠습니다. 영하 15도. 거리는 한산했고 사람들은 외투깃을 세우고 빠르게 걸어갔습니다. 리창혁의 사무실은 당 중앙위원회 건물 5층에 있었습니다. 52세의 당 부부장. 그는 이번 생일 축하 행사의 총괄 책임자였습니다. 책상 위에는 행사 진행표와 참석자 명단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김일성 광장에서는 청년 학생들이 집단체조 리허설을 하고 있었습니다. 빨강, 파랑, 하양의 카드가 일제히 뒤집히며 거대한 초상화를 만들어냈습니다. 완벽한 조화, 완벽한 통제. 리창혁은 커피잔을 들었습니다. 아직 뜨거웠지만 그는 한 모금 마셨습니다. 쓴맛이 입안에 퍼졌습니다. 그는 몰랐습니다. 이것이 평온한 마지막 아침이 될 것이라는 것을. 오전 업무가 시작되었습니다. 리창혁의 사무실 문이 열리고 행사준비팀 직원들이 하나둘 들어왔습니다. 서류를 들고 보고할 것들을 메모한 종이를 펼치며 그들은 각자의 파트를 점검했습니다. 부부장 동무, 만수대의사당 음향 시스템 최종 점검 완료했습니다. 평양체육관 좌석 배치도 확정되었습니다. 만찬장 식단표도 승인받았습니다. 리창혁은 고개를 끄덕이며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펜으로 체크 표시를 하는 동안 그의 손은 안정적으로 움직였습니다. 어젯밤 박민호 부장 앞에서 느꼈던 떨림은 사라져 있었습니다. 아니, 사라진 것이 아니라 깊숙이 눌러 담은 것이었습니다. 직원들이 나가고 리창혁은 혼자 남았습니다. 그는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어젯밤 박민호가 건넨 서류가 그곳에 있었습니다. 4장의 사진, 4개의 이름, 인민무력부 김철수 차수, 당선전 선동부 이영호 부부장, 국가보위부 최명철 국장, 내각 부총리 한승민. 리창혁은 사진을 하나하나 들여다보았습니다. 김철수 차수는 60대 중반의 노장군이었습니다. 훈장을 가득 단 군복 사진 속에서 그는 엄숙하게 정면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이영호 부부장은 50대 초반,
안경을 쓴 지식인의 얼굴이었습니다. 최명철 국장은 날카로운 눈매를 가진 40대 후반이었습니다. 한승민 부총리는 온화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왜 이 사람들일까요? 리창혁은 사진을 내려놓았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리창혁은 당 청사 구내식당으로 내려갔습니다. 복도를 걸어가는 동안 그는 몇몇 동료들과 마주쳤습니다. 인사를 나누고 간단한 대화를 주고받았습니다. 모든 것이 평소와 같았습니다. 식당에 들어서자 익숙한 소음이 그를 맞이했습니다. 식판 부딪히는 소리, 낮은 대화 소리, 의자 끄는 소리. 리창혁은 배식줄에 섰습니다. 그의 앞에 당선전 선동부 직원 한 명이 서 있었습니다. 부부장 동무 내일 행사 준비로 바쁘시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이영호 부부장님도 매우 기대하고 계십니다. 아침부터 연설문을 손수 다듬고 계시더군요. 리창혁의 손이 멈칫했습니다. 이영호. 그 이름이 귀에 박혔습니다. 그는 아무렇지 않은 척 대답했습니다. 그러십니까? 좋은 행사가 되겠습니다. 배식을 받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밥을 떠서 입에 넣었지만 맛을 느낄 수 없었습니다. 씹고 삼키고 다시 떠서 입에 넣는 동작을 반복했습니다. 기계처럼. 식사를 마치고 사무실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복도 끝에서 누군가 그를 불렀습니다. 우리 부부장. 돌아보니 인민무력부 참모 한 명이 빠르게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는 약간 숨을 헐떡이며 리창혁 앞에 섰습니다. 부부장 동무, 혹시 내일 행사 좌석 배치에 변경이 있습니까? 변경이요? 무슨 말씀이십니까? 김철수 차수님 좌석 말입니다. 원래 일열 중앙이었는데 오늘 아침 조직 지도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별도 안내를 받을 것이라고요. 리창혁의 등에서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별도 안내. 그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아, 예. 그것은 특별 프로토콜입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참모는 고개를 끄덕이고 돌아갔습니다. 리창혁은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복도는 조용했습니다. 형광등 소리만이 윙윙거렸습니다. 우연일 리 없었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와 문을 닫았습니다. 리창혁은 책상에 앉아 전화기를 바라보았습니다. 손을 뻗어 수화기를 들었다가 다시 내려놓았습니다. 누구에게 전화를 걸 수 있겠습니까? 무엇을 물어볼 수 있겠습니까? 오후 내내 그는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행사 진행표를 5번째 점검하고 참석자 명단을 6번째 검토했습니다. 4개의 이름이 그곳에 또렷하게 인쇄되어 있었습니다. 해가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창밖으로 평양의 하늘이 회색빛으로 물들어갔습니다. 리창혁은 시계를 보았습니다. 퇴근 시간이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리창혁은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부부장 리창혁입니다. 부부장 동무 조직 지도부입니다. 박민호 부장께서 전하는 말씀입니다. 내일 아침 7시 만수대의사당 후문으로 오십시오. 최종 점검이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전화는 끊겼습니다. 리창혁은 수화기를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7시. 행사 시작 3시간 전. 그 시간에 무엇을 점검한다는 걸까요? 그는 서류들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외투를 입고 사무실을 나섰습니다. 복도를 걸어 엘리베이터 앞에 섰습니다. 버튼을 누르고 기다리는 동안 옆 사무실 문이 열렸습니다. 국가보위부 연락 사무실이었습니다. 한 요원이 나와 리창혁을 보더니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리고는 고개를 살짝 숙여 인사하고 지나갔습니다. 엘리베이터가 도착했습니다. 리창혁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히기 직전 그는 복도 끝을 보았습니다.
조직 지도부가 있는 3층으로 올라가는 계단. 그곳에 누군가 서 있었습니다. 검은 외투를 입은 남자. 얼굴은 보이지 않았지만 그는 이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엘리베이터가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주차장에 도착해 차에 올랐습니다. 시동을 걸고 건물을 빠져나왔습니다. 거리는 퇴근 차량들로 붐볐습니다. 리창혁은 천천히 운전하며 집으로 향했습니다. 신호등에서 멈췄을 때 옆 차선을 보았습니다. 검은색 승용차가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뒷좌석에 누군가 앉아 있었습니다. 내각 부총리 한승민이었습니다. 한승민은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표정이 없었습니다. 아니, 표정이 없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무언가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깊이, 무겁게. 신호등이 바뀌었습니다. 검은 차가 먼저 출발했습니다. 리창혁도 따라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그 차는 곧 다른 방향으로 꺾였습니다. 사라졌습니다.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리창혁은 그것을 몰랐습니다. 방금 본 한승민의 모습이 살아있는 그의 마지막 모습이 될 것이라는 것을. 내일 아침이 오면 그 온화한 얼굴은 공포로 일그러질 것이고 그 침착한 눈빛은 혼란으로 흔들릴 것이라는 것을. 집에 도착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아내 김선희가 부엌에서 나왔습니다. 일찍 오셨네요. 예, 내일이 큰 날이니까요. 리창혁은 외투를 벗었습니다. 김선희가 그것을 받아 걸어주었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얼굴을 잠깐 보았습니다. 무언가 말하려다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저녁 준비했어요. 씻고 오세요. 리창혁은 욕실로 갔습니다.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 남자는 피곤해 보였습니다. 50이 넘은 당 간부. 충성스럽고 조심스럽고 살아남은 자. 그는 찬물로 세수를 했습니다. 차가운 물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물방울이 턱에서 떨어져 세면대로 흘러갔습니다. 저녁 식탁에 앉았습니다. 김선희가 국을 떠서 그의 앞에 놓았습니다. 밥그릇도 내밀었습니다. 리창혁은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밥을 뜨지 못했습니다. 왜 그래요? 김선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리창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피곤해서 그래요. 그는 밥을 떴습니다. 입에 넣었습니다. 씹었습니다. 삼켰습니다. 김선희는 남편을 바라보다가 자신의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식사는 침묵 속에서 끝났습니다. 설거지 소리가 부엌에서 들렸습니다. 리창혁은 거실 소파에 앉아 TV를 켰습니다. 뉴스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내일 경애하는 최고 존엄 동지의 탄생일을 맞이하여 전국 각지에서 경축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화면에 만수대의 사당이 비쳤습니다. 거대한 초상화가 세워지고 있었습니다. 청년들이 깃발을 들고 행진하고 있었습니다. 음악이 울려 퍼졌습니다. 리창혁은 TV를 끄지 않았지만 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둠이 평양을 덮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생각했습니다. 내일 아침 7시 만수대의 사당 후문에서 무엇이 그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박민호 부장은 무엇을 보여줄 것이며 무엇을 요구할 것인가요? 그리고 4명의 간부들은 내일 아침 그들이 집을 나설 때 자신들이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것이라는 걸 알고 있을까요? 리창혁은 그날 밤 잠들지 못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천장의 무늬가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옆에서 김선희의 고른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녀는 깊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시계를 보았습니다. 새벽 2시, 5시간 후면 만수대의 사당으로 가야 했습니다.
리창혁은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눈을 감으면 네 개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김철수, 이영호, 최명철, 한승민. 그들의 사진 속 얼굴이 어둠 속에서 일렁였습니다. 새벽 3시 창밖에서 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리창혁은 벌떡 일어나 창가로 갔습니다. 커튼을 살짝 걷고 아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천천히 골목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헤드라이트가 꺼져 있었습니다. 차는 소리 없이 움직이다가 모퉁이를 돌아 사라졌습니다. 우연일 리 없었습니다. 리창혁은 커튼을 다시 닫았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배었습니다. 그는 침대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거실로 나와 소파에 앉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혼자. 새벽 4시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너무 조용한 집안에서 그 소리는 폭발음처럼 크게 들렸습니다. 리창혁은 재빨리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김선희가 깨지 않도록. 여보세요. 부부장 동무. 박민호의 목소리였습니다. 새벽 4시에 리창혁의 등에서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지금 당장 만수대의사당으로 오십시오. 계획이 변경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전화는 끊겼습니다. 리창혁은 수화기를 내려놓고 잠시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지금 당장. 계획 변경. 그 말들이 귓가에서 맴돌았습니다. 그는 일어나 옷을 입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조용히 빠르게 침실 문을 살짝 열고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김선희는 여전히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는 문을 닫았습니다. 현관에서 외투를 입고 신발을 신었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복도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는 동안 발소리만이 메아리 쳤습니다. 건물 밖으로 나왔습니다. 새벽 공기가 얼굴을 찔렀습니다. 영하의 추위. 숨을 쉴 때마다 하얀 김이 피어올랐습니다. 차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엔진 소리가 고요한 새벽을 깼습니다. 리창혁은 핸들을 잡고 출발했습니다. 거리는 완전히 비어 있었습니다. 신호등만이 빨간과 초록을 반복하며 무의미하게 깜빡였습니다. 만수대의사당까지는 차로 20분 거리였습니다. 하지만 리창혁은 천천히 운전했습니다. 마치 그곳에 도착하는 것을 미루고 싶은 것처럼. 대동강을 건너는 다리 위에서 그는 강물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검은 물이 얼어붙은 채 흐르지 않고 있었습니다. 겨울의 강, 죽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봄이 오면 다시 흐를 강. 하지만 어떤 것들은 봄이 와도 돌아오지 않습니다. 의사당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거대한 건물이 어둠 속에서 윤곽을 드러냈습니다. 정문에는 경비가 서 있었지만 리창혁은 후문으로 돌아갔습니다. 박민호가 지시한 곳. 후문 앞에 차를 세웠습니다. 불이 꺼진 창문들, 닫힌 문, 아무도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리창혁은 알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그를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차에서 내렸습니다. 후문으로 걸어갔습니다. 문이 잠겨 있지 않았습니다. 손잡이를 돌리자 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삐걱거리는 소리가 새벽의 정적을 찢었습니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복도는 어두웠습니다. 비상등만이 희미하게 켜져 있었습니다. 리창혁의 발소리가 울렸습니다. 한 걸음, 두 걸음. 그는 멈춰 섰습니다. 복도 끝에서 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어느 방에서. 리창혁은 그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가까이 다가갈수록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낮은 목소리. 여러 명. 문 앞에 섰습니다. 손을 들어 노크하려는 순간 문이 열렸습니다. 박민호가 서 있었습니다. 그의 뒤로 방안이 보였습니다. 탁자 하나, 의자 여러 개.
그리고 5명의 보이부 요원들이 서 있었습니다. 검은 외투를 입고 표정 없는 얼굴로 들어오시오, 부부장 동무. 리창혁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잠금 장치가 찰칵 소리를 냈습니다. 박민호는 탁자 위에 놓인 서류를 가리켰습니다. 리창혁이 가까이 다가가 보니 그것은 의사당 내부 평면도였습니다. 빨간 펜으로 몇 군데 표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대상자들은 행사 시작 30분 전에 도착할 것입니다. 박민호가 평면도의 입구 부분을 짚으며 말했습니다. 귀빈 대기실로 안내됩니다. 여기입니다. 그의 손가락이 복도 한쪽 끝의 방을 가리켰습니다. 리창혁은 그 위치를 보았습니다. 본관에서 떨어진 구석진 곳. 대기실에서 그들을 확보합니다. 조용히 신속히. 부부장 동무는 입구에서 확인만 하면 됩니다. 대상자가 도착하면 이 요원들에게 신호를 보내십시오. 박민호는 보이부 요원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신호는 간단합니다. 손목시계를 보는 척하면 됩니다. 그러면 요원들이 움직입니다. 리창혁은 자신의 손목시계를 내려다보았습니다. 평범한 시계. 하지만 이제 그것은 사형 집행 스위치가 될 것이었습니다. 알겠습니까? 박민호가 물었습니다. 리창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좋습니다. 행사 시작은 오전 10시입니다. 대상자들은 9시 30분경 도착할 것입니다. 그때까지 입구에서 대기하십시오. 보이부 요원들이 방을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한 명씩 소리 없이. 리창혁도 나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박민호가 그의 팔을 잡았습니다. 부부장 동무. 리창혁은 멈춰섰습니다. 박민호가 그의 귀에 속삭였습니다. 오늘 당신이 하는 일은 당과 수령에 대한 충성의 증명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충성의 증명.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리창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민호가 손을 놓았습니다. 방을 나와 복도를 걸었습니다. 의사당 본관으로 향하는 길. 리창혁의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마치 발목에 쇠사슬이 매달린 것처럼. 본관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거대한 홀. 천장에는 샹들리에가 걸려 있었고 바닥은 대리석으로 깔려 있었습니다. 무대 위에는 거대한 초상화가 세워져 있었습니다. 리창혁은 입구 옆 기둥 뒤에 섰습니다. 그곳에서 들어오는 사람을 모두 볼 수 있었습니다. 그는 시계를 보았습니다. 새벽 5시 20분. 4시간 남았습니다. 창밖으로 하늘이 조금씩 밝아지고 있었습니다. 겨울 새벽. 해가 뜨기 전에 어스름. 가장 어두운 시간이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떤 어둠은 해가 떠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리창혁은 기둥에 기대 섰습니다. 다리가 떨렸지만 서 있어야 했습니다. 그는 입구를 바라보았습니다. 저 문으로 몇 시간 후 4명의 사람이 들어올 것입니다. 웃으며 영광스러운 마음으로 아무것도 모른 채. 그리고 자신은 손목시계를 볼 것입니다. 그 간단한 동작 하나로 4명의 인생이 끝날 것입니다. 리창혁은 손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서 남들이 볼까 두려웠습니다. 그는 눈을 감았습니다. 심호흡을 했습니다. 하나, 둘, 셋. 눈을 떴습니다. 홀은 여전히 텅 비어 있었습니다. 샹들리에의 불빛만이 차갑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리창혁은 깨달았습니다. 오늘 자신이 배신할 것은 4명의 간부가 아니라는 것을, 자신이 배신할 것은 자기 자신이라는 것을, 인간으로서의 자기 자신. 하지만 선택의 여지는 없었습니다. 그는 이미 이 거대한 기계의 일부였고 톱니바퀴는 돌아가야 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해가 떠올랐습니다.
창문으로 겨울 햇살이 비스듬히 들어왔습니다. 차갑고 창백하고 생기 없는 빛. 리창혁은 여전히 기둥 옆에 서 있었습니다. 다리가 저렸지만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8시가 지나면서 사람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행사 준비 직원들이 분주하게 오갔습니다. 의자를 정돈하고 음향을 점검하고 깃발을 배치했습니다. 아무도 리창혁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는 마치 기둥의 일부처럼 그림자처럼 그곳에 서 있었습니다. 8시 30분 경호원들이 입구를 지키기 시작했습니다. 검문이 시작되었습니다. 초대장 확인, 신분증 검사, 소지품 검색, 모든 것이 철저했습니다. 9시가 가까워졌습니다. 리창혁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손은 주머니 속에서 주먹을 쥐고 있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지만 아프지 않았습니다. 9시 15분 첫 번째 차가 도착했습니다. 리창혁은 입구 너머로 검은색 승용차를 보았습니다. 차문이 열리고 군복을 입은 노인이 내렸습니다. 가슴에 훈장이 가득했습니다. 김철수 차수였습니다. 차수는 계단을 천천히 올라왔습니다. 그의 걸음은 당당했습니다. 등은 곧게 펴져 있었습니다. 평생을 군인으로 살아온 사람의 자세. 그는 입구로 들어서며 경호원에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리창혁은 숨을 멈췄습니다. 김철수 차수가 홀 안으로 걸어 들어왔습니다.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무대 위의 초상화를 보며 잠시 멈춰섰습니다. 그리고 다시 걸었습니다. 보이부 요원 한 명이 다가갔습니다. 검은 양복을 입고 공손한 미소를 지으며 차수 동무 귀빈 대기실로 안내하겠습니다. 김철수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대기실입니까? 제 좌석은 1열이라고 들었는데요. 특별 프로토콜입니다. 잠시만 모시겠습니다. 요원이 복도 쪽을 가리켰습니다. 김철수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따라갔습니다. 군인은 명령에 복종하도록 훈련받았으니까요. 리창혁은 손목시계를 보았습니다. 그 간단한 동작, 고개를 살짝 숙이고 왼손 손목을 들어 올리고 시계를 확인하는 척 3초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복도 끝에서 대기하던 다른 요원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조용히 빠르게 김철수 차수를 따라 복도로 사라졌습니다.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리창혁은 빈 복도를 바라보았습니다. 김철수 차수가 사라진 방향. 그곳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몰랐습니다. 하지만 상상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상상이 너무 선명해서 구역질이 올라왔습니다. 9시 25분 두 번째 차가 도착했습니다. 이영호 부부장이었습니다. 50대 초반의 지식인. 안경을 쓰고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는 계단을 올라오며 누군가와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예, 연설문은 준비되었습니다. 오늘 낭독할 영광을 얻게 되어 감격스럽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밝았습니다. 들뜬 목소리. 오늘이 얼마나 중요한 날인지 모르는 사람의 목소리. 입구로 들어섰습니다. 전화를 끊고 서류 가방을 다시 잡았습니다. 같은 요원이 다가갔습니다. 같은 미소, 같은 말. 부부장 동무 귀빈 대기실로 안내하겠습니다. 이영호는 안경을 고쳤으며 물었습니다. 대기실이요? 저는 연단에 올라가야 하는데요. 곧 모시겠습니다. 먼저 대기실에서 최종 브리핑이 있습니다. 이영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평생 당의 지시를 따라온 사람이었으니까요. 리창혁은 다시 손목시계를 보았습니다. 같은 동작, 같은 신호. 하지만 이번에는 손이 떨렸습니다. 시계를 보는 척하는 동안 손목이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요원들이 움직였습니다. 이영호가 복도로 사라졌습니다. 서류 가방을 든 채, 연설문을 준비한 채, 영광을 꿈꾸는 채 9시 30분 세 번째 차가 도착했습니다. 최명철 국장이었습니다. 국가보위부, 날카로운 눈매를 가진 40대 후반의 남자. 그는 계단을 빠르게 올라왔습니다. 주위를 경계하듯 살폈습니다. 보위부 사람답게 입구에서 멈춰 섰습니다. 경호원을 바라보았습니다. 초대장을 확인하는 경호원의 손을 주시했습니다. 모든 것을 의심하는 눈빛. 하지만 그가 의심하지 못한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자기 자신의 이름이 명단에 올라 있다는 것. 요원이 다가왔습니다. 최명철은 그를 날카롭게 바라보았습니다. 귀빈 대기실로 안내하겠습니다. 저는 보위부 국장입니다. 대기실이 필요 없습니다. 조직지도부 박민호 부장의 지시입니다. 박민호. 그 이름을 듣자 최명철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는 더 이상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조직지도부의 지시, 보위부조차 거역할 수 없는 명령. 리창혁은 손목시계를 보았습니다. 이번에는 손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였으니까요. 익숙해진 것이었습니다. 아니, 무뎌진 것이었습니다. 최명철이 복도로 사라졌습니다. 그의 뒷모습은 긴장해 있었습니다. 어깨가 굳어 있었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예감한 것처럼 9시 35분 네 번째 차가 도착했습니다. 한승민 부총리였습니다. 온화한 얼굴의 50대 중반 남자. 리창혁은 그를 개인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10년 전 같은 프로젝트에서 일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한승민은 친절했습니다. 농담도 했고 식사도 같이 했습니다. 한승민이 계단을 올라왔습니다. 그는 홀 안으로 들어서며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그리고 리창혁을 보았습니다. 눈이 마주쳤습니다. 한승민의 얼굴에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반가운 미소. 그는 리창혁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리 부부장, 여기 계셨군요. 행사 준비로 수고가 많으시죠? 리창혁의 목구멍이 메었습니다.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오늘은 정말 뜻깊은 날입니다. 우리 모두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우연일 리 없었습니다. 이 만남은, 이 대화는, 한승민이 자신에게 말을 걸러온 것은 리창혁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요원이 다가왔습니다. 한승민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부총리 동무 귀빈 대기실로 안내하겠습니다. 한승민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그리고 리창혁을 바라보았습니다. 마치 확인을 구하듯 리창혁은 그 눈빛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10년 전 함께 웃던 사람, 농담을 나누던 사람, 인간적이었던 사람. 요원이 다시 말했습니다. 부총리 동무. 한승민은 리창혁을 한 번 더 보았습니다. 그리고 요원을 따라 걸었습니다. 복도 쪽으로. 리창혁은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손목시계를 봐야 했습니다. 신호를 보내야 했습니다. 하지만 손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주머니 속에서 주먹을 쥔 채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한승민이 복도 입구에 거의 다다랐습니다. 요원이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리창혁을 바라보았습니다. 눈빛이 날카로웠습니다. 왜 신호를 보내지 않느냐는 눈빛. 리창혁은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손을 주머니에서 꺼냈습니다. 손목을 들어 올렸습니다. 시계를 보았습니다. 한승민이 복도로 사라졌습니다. 요원들이 따라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리창혁은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손목시계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시계바늘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째깍, 째깍, 째깍. 무심하게, 규칙적으로. 그의 손에서 땀이 흘렀습니다.
시계 유리에 김이 서렸습니다. 10시가 되었습니다. 행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음악이 울려 퍼졌습니다. 사람들이 기립했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리창혁은 좌석 배치도를 보았습니다. 1열 중앙, 4개의 빈자리. 아무도 그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아니, 이상하게 여기는 사람은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도 입 밖에 내지 않았습니다. 리창혁은 기둥에 기댔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숨이 가빠졌습니다. 그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복도 끝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작고 짧고 단 한 번의 소리. 비명 같은, 아니 비명도 아닌 무언가가 끊어지는 소리. 리창혁은 눈을 떴습니다. 복도는 조용했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하지만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돌이킬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을, 그리고 자신도 더 이상 예전의 자신이 아니라는 것을. 행사가 계속되었습니다. 무대 위에서 연설이 이어졌습니다. 충성의 맹세, 감격의 찬양, 영원한 헌신. 단어들이 확성기를 통해 울려 퍼졌습니다. 객석에서는 박수가 터졌습니다.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일제히 손을 마주쳤습니다. 리창혁은 홀 뒤편으로 걸어갔습니다. 벽에 기대섰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무대의 불빛이 너무 밝았습니다. 눈을 감고 싶었지만 감을 수 없었습니다. 집단체 조단이 입장했습니다. 수백 명의 청년들이 카드를 들고 움직였습니다. 빨강, 파랑, 하양. 거대한 초상화가 만들어졌습니다. 사람들이 환호했습니다. 리창혁은 시계를 보았습니다. 10시 30분. 행사 시작 30분이 지났습니다. 복도 끝 귀빈 대기실에서는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그의 머릿속에 한승민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10년 전의 기억. 함께 식사하던 날. 한승민이 농담을 했습니다. 리창혁이 웃었습니다. 평범한 순간이었습니다. 인간적인 순간이었습니다.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마지막 인간적인 기억. 이제 남은 것은 복도로 사라지는 뒷모습뿐이었습니다. 행사장 측면 문이 열렸습니다. 박민호가 들어왔습니다. 그는 조용히 리창혁에게 다가왔습니다. 검은 양복, 무표정한 얼굴. 그는 리창혁 옆에 섰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부부장 동무. 낮은 목소리였습니다. 무대의 음악과 박수 소리에 묻혀 아무도 들을 수 없는 목소리. 리창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입안이 바짝 말라 있었습니다. 4명 모두 확보되었습니다.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박민호가 무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마치 날씨 이야기를 하듯 담담하게. 지하로 이송되었습니다. 신문이 시작되었습니다. 신문. 그 단어가 공기 중에 떠돌았습니다. 리창혁은 손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손이 떨리는 것을 숨기기 위해. 부부장 동무 행사가 끝나면 지하로 내려오십시오. 기록을 해야 합니다. 기록이요? 리창혁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박민호는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감정 없는 눈동자. 자백 내용을 기록해야 합니다. 부부장 동무가 행사 총괄 책임자이니 함께 참관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참관. 그 말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리창혁은 숨을 쉬려 했지만 공기가 목구멍을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박민호는 고개를 끄덕이고 돌아섰습니다. 측면 문으로 나가며 한 번 더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오늘은 뜻깊은 날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문이 닫혔습니다. 리창혁은 혼자 남았습니다. 무대에서는 여전히 음악이 흘렀고 사람들은 여전히 웃고 있었습니다. 정오가 되었습니다. 제일 열 중앙에 4개 빈자리가
눈에 띄었습니다. 몇몇 사람들이 그쪽을 힐끔거렸습니다. 고개를 돌려 주위를 살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우연일 리 없었습니다. 저 빈자리들이, 저 침묵이 모두가 무언가 잘못되었음을 느끼고 있었지만 아무도 확인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점심 휴식 시간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홀 밖으로 나갔습니다. 복도에서 음료를 마시고 조용히 대화를 나눴습니다. 리창혁도 밖으로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었습니다. 귀빈 대기실이 있는 쪽으로는 가지 않았습니다. 반대편으로 걸었습니다. 하지만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저 멀리 복도 끝에 보이부 요원 2명이 서 있었습니다. 한방 앞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은 딱딱했습니다. 그들의 자세는 긴장되어 있었습니다. 리창혁은 돌아섰습니다.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 세면대 앞에 섰습니다. 거울을 보았습니다. 거울 속 남자는 창백했습니다. 눈 밑에 그림자가 졌습니다. 입술은 바싹 말라 있었습니다. 리창혁은 수돗물을 틀었습니다. 찬물로 얼굴을 씻었습니다. 물방울이 턱에서 떨어져 세면대로 흘렀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누군가 들어왔습니다. 리창혁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거울 너머로 당선전 선동부 직원이 보였습니다. 아침에 식당에서 만났던 사람, 그 직원이 세면대로 다가왔습니다. 물을 틀었습니다. 손을 씻으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부부장 동무 이영호 부부장님은 어디 계십니까? 연설 순서인데 보이지 않습니다. 리창혁의 손이 멈췄습니다. 물이 계속 흘렀습니다. 특별 일정이 있습니다. 특별 일정이요? 조직 지도부 지시입니다. 그 말에 직원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손을 닦고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나갔습니다. 리창혁은 수돗물을 잠갔습니다. 다시 거울을 보았습니다. 거울 속 남자는 낯설었습니다. 아직 자신의 얼굴이지만 더 이상 자신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오후 행사가 재개되었습니다. 공훈 배우들의 공연이 있었습니다. 노래가 울려 퍼졌습니다. 춤이 펼쳐졌습니다. 화려하고 웅장하고 완벽했습니다. 리창혁은 다시 홀 뒤편에 섰습니다. 시계를 보았습니다. 오후 2시, 행사는 3시에 끝날 예정이었습니다. 그 후에 지하로 내려가야 했습니다. 무대 위 배우가 노래했습니다. 영광의 노래, 충성의 노래, 목소리가 높고 맑았습니다. 하지만 리창혁의 귀에는 다른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하에서 올라오는 소리, 아니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침묵이었습니다. 너무나 깊은 침묵, 모든 소리를 삼켜버리는 침묵. 3시가 되었습니다. 행사가 끝났습니다. 사람들이 일어섰습니다. 박수가 터졌습니다. 마지막 환호. 그리고 사람들은 홀을 빠져나갔습니다. 리창혁은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모두 나갈 때까지 홀이 텅 비었습니다. 무대 위 조명이 하나씩 꺼졌습니다. 거대한 초상화만이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빛났습니다. 측면 문이 열렸습니다. 보이부 요원이 들어왔습니다. 부부장 동무 박민호 부장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지하로 안내하겠습니다. 리창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요원을 따라 홀을 나갔습니다. 복도를 걸었습니다. 계단이 나타났습니다. 아래로 내려가는 계단. 첫 번째 계단을 내딛었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올라왔습니다. 2번째, 3번째. 내려갈수록 공기는 차갑고 무거웠습니다. 지하 1층, 2층, 3층. 형광등이 깜빡거렸습니다. 벽에는 페인트가 벗겨져 있었습니다. 바닥은 축축했습니다. 복도 끝에 문이 보였습니다. 철문. 요원이 노크를 했습니다.
문이 안쪽에서 열렸습니다. 박민호가 서 있었습니다. 그의 뒤로 방 안이 보였습니다. 탁자, 의자, 그리고 구석에 무릎 꿇고 앉아 있는 4명의 사람들. 들어오십시오. 부부장 동무. 리창혁은 문지방을 넘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는 깨달았습니다. 이제 자신도 그들과 같은 처지라는 것을, 보는 자와 보이는 자의 경계가 사라졌다는 것을. 문이 닫혔습니다. 잠금 장치가 찰칵 소리를 냈습니다. 그리고 축제는 끝났습니다. 이제 심판이 시작될 차례였습니다. 방 안의 공기는 무겁고 축축했습니다. 리창혁은 문턱을 넘어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형광등 하나가 천장에서 흔들리며 불안정한 빛을 내뿜고 있었습니다. 그 빛 아래 4명의 사람이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습니다. 김철수 차수의 군복은 훈장이 모두 뜯겨나가 있었습니다. 어깨의 계급장도 사라졌습니다. 허리는 굽어 있었고 고개는 숙여져 있었습니다. 아침에 보았던 당당한 자세는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이영호 부부장의 안경은 깨져 있었습니다. 한쪽 렌즈가 금이 가 있었고 안경테는 휘어져 있었습니다. 그의 서류 가방은 구석에 버려져 있었습니다. 열린 채로 준비했던 연설문이 바닥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최명철 국장의 얼굴에는 피가 말라붙어 있었습니다. 입술 한쪽이 찢어져 있었고 눈가에 멍이 들어 있었습니다. 날카롭던 눈빛은 흐려져 있었습니다. 한승민 부총리는 떨고 있었습니다. 온몸이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그의 온화했던 얼굴은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박민호가 리창혁에게 펜과 노트를 건넸습니다. 기록하십시오. 부부장 동무. 이들의 자백을 정확히 기록해야 합니다. 리창혁은 떨리는 손으로 펜을 받았습니다. 노트를 펼쳤습니다. 하얀 종이가 형광등 아래에서 너무 밝게 빛났습니다. 박민호는 4사람 앞에 섰습니다. 그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져 그들을 덮었습니다. 김철수, 이영호, 최명철, 한승민. 너희들의 죄목은 명확하다. 박민호의 목소리는 차갑고 낮았습니다. 감정이 없었습니다. 마치 판결문을 읽는 것처럼. 파벌 조성, 불순 언동, 수령 결사옹이 의지 결여, 당과 수령에 대한 배신. 구석에 서 있던 보위부 요원이 서류를 펼쳤습니다. 그 서류에는 무언가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리창혁은 멀리서 보았지만 내용을 읽을 수 없었습니다. 김철수, 자백하라. 박민호가 첫 번째 사람을 가리켰습니다. 김철수 차수는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자백하라고 했다. 박민호의 목소리가 조금 높아졌습니다. 김철수의 어깨가 움찔했습니다.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혼란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평생을 충성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습니다. 65년을 살아온 노장군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마치 어린아이처럼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군에 입대한 이후 단 하루도 당을 배신한 적이 없습니다. 저는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박민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요원에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요원이 김철수에게 다가갔습니다. 무언가를 속삭였습니다. 김철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리창혁은 그것을 보았습니다. 노트에 적어야 했지만 손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펜을 쥔 손가락에서 땀이 흘렀습니다. 이영호, 내 차례다. 박민호가 2번째 사람에게로 시선을 옮겼습니다. 이영호는 깨진 안경 너머로 박민호를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연설문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낭독할 예정이었습니다. 충성의 맹세를. 그 연설문에 불순한 내용이 담겨 있었다. 박민호가 끊었습니다.
이영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격렬하게, 아닙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작성했습니다. 선전선동부의 검토도 받았습니다. 아무런 검토가 문제가 아니다. 내 마음속에 불순한 생각이 있었다. 마음속, 그 단어가 방 안에 울렸습니다. 이영호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마음속을 어떻게 증명합니까? 어떻게 부정합니까? 우연일 리 없었습니다. 이 질문들이, 이 신문이 처음부터 답은 정해져 있었습니다. 자백은 형식에 불과했습니다. 최명철, 너는 보위부 국장이면서 반당분자들을 색출하지 못했다. 박민호가 세 번째 사람을 가리켰습니다. 최명철은 피가 묻은 입술을 열었습니다. 저는 임무를 충실히 수행했습니다. 충실하지 못했다. 내 코앞에 있는 반당분자들을 보지 못했다. 누구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최명철이 처음으로 반박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보위부 국장으로서의 자존심이 남아있는 목소리. 박민호는 천천히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무릎 꿇은 최명철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바로 너 자신이다.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최명철의 얼굴에서 모든 표정이 사라졌습니다. 분노도 자존심도 모든 것이, 남은 것은 공포뿐이었습니다. 리창혁은 노트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여전히 아무것도 적지 못했습니다. 하얀 종이만이 그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한승민, 마지막이다. 박민호가 네 번째 사람 앞에 섰습니다. 한승민은 고개를 숙인 채였습니다. 떨림은 더 심해졌습니다. 당신은 내각 부총리면서 경제정책에 불순한 요소를 담았다. 한승민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박민호가 다시 말했습니다. 대답하라. 한승민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이 리창혁을 향했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그 눈빛에는 원망이 없었습니다. 분노도 없었습니다. 단지 슬픔만이 있었습니다. 깊고 무겁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슬픔. 리창혁은 시선을 피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피할 수 없었습니다. 한승민의 눈은 그를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저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한승민이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작았습니다. 하지만 명확했습니다. 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해, 인민의 생활을 개선하기 위해 그것이 제 임무였습니다. 저는 그것이 바로 잘못이다. 박민호가 끊었습니다. 당의 노선보다 경제를 우선시했다. 수령의 뜻보다 인민을 앞세웠다. 그것이 바로 반당이다. 한승민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그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다시 숙였습니다.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한승민이 리창혁을 바라본 마지막 순간, 그 눈빛이 전하려던 마지막 메시지. 리창혁은 그것을 평생 잊지 못할 것입니다. 박민호는 리창혁을 바라보았습니다. 기록했습니까? 리창혁은 노트를 내려다보았습니다. 하얀 종이, 빈 종이. 그는 펜을 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기록하겠습니다. 그는 첫 문장을 썼습니다. 펜 끝이 종이를 긁는 소리가 방 안에 울렸습니다. 날짜, 장소, 참석자. 기계적으로 적어 내려갔습니다. 4명의 이름을 적었습니다. 김철수, 이영호, 최명철, 한승민. 각각의 혐의를 적었습니다. 파벌 조성, 불순 언동, 수령 결사옹이 의지 결여. 적으면서 리창혁은 느꼈습니다. 이 글자 하나하나가 사형 선고문이라는 것을, 자신의 손으로 4명의 사람을 지우고 있다는 것을. 박민호가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이들은 오늘 자정에 처리된다. 부부장 동무, 이 기록은 당 중앙위원회에 보고될 것이다.
정확히 작성하십시오. 처리, 자정, 그 단어들이 공기 중에 떠돌았습니다. 리창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계속 기록했습니다. 문장을 써내려갔습니다. 하지만 손이 점점 더 떨렸습니다. 글씨가 흔들렸습니다. 박민호는 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나가기 전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부부장 동무 기록이 끝나면 나에게 가져오십시오. 당신의 충성을 확인하겠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박민호가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리창혁은 혼자 남았습니다. 4명의 사람과 함께 보이부 요원 한 명이 구석에 서 있었지만 그는 마치 그림자처럼 존재감이 없었습니다. 리창혁은 계속 기록했습니다. 펜이 종이를 긁었습니다. 문장이 늘어났습니다. 페이지가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그는 깨달았습니다. 이 기록이 끝나는 순간 자신도 공범이 된다는 것을, 목격자가 아니라 가해자가 된다는 것을.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펜은 계속 움직였습니다. 글자는 계속 쓰여졌습니다. 그리고 지하 방 안에서 4명의 사람은 자정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리창혁은 마지막 문장을 썼습니다.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손목이 뻐근했습니다. 3시간 동안 쉬지 않고 기록했습니다. 노트는 빼곡히 채워져 있었습니다. 5페이지, 4명의 자백, 혐의, 진술 내용. 그는 노트를 덮었습니다. 구석에 서 있던 보이부 요원이 다가왔습니다. 끝났습니까? 리창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입안이 바짝 말라 있었습니다. 박민호 부장께 가져가십시오. 리창혁은 일어섰습니다. 다리가 저렸습니다. 오래 앉아 있어서 감각이 없었습니다. 비틀거리며 균형을 잡았습니다. 4명의 사람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마치 석상처럼. 하지만 석상이 아니었습니다.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아직 살아 있었습니다. 리창혁은 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차가웠습니다. 문을 열기 직전 뒤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부부장 동무. 한승민의 목소리였습니다. 작고 약한 목소리. 리창혁은 멈춰 섰습니다.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부탁이 있습니다. 리창혁은 손잡이를 쥔 채 서 있었습니다. 한승민이 계속 말했습니다. 제 아내에게 전해주십시오. 미안하다고. 좋은 남편이 되지 못해서. 목소리가 끊어졌습니다. 흐느낌이 섞였습니다. 리창혁은 손잡이를 더 세게 쥐었습니다.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질렸습니다. 전하지 못할 것입니다. 리창혁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차갑고 낮고 떨리지 않는 목소리. 당신의 가족은 이미 격리되었을 것입니다. 아무에게도 만날 수 없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무겁고 절망적인 침묵. 리창혁은 문을 열었습니다. 뒤를 돌아보지 않고 나갔습니다.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한승민과 나눈 마지막 대화. 리창혁은 복도를 걸었습니다. 발소리가 메아리 쳤습니다. 형광등이 깜빡거렸습니다.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지하 3층에서 2층으로, 1층으로, 지상으로. 올라갈수록 공기가 따뜻해졌습니다. 하지만 리창혁의 몸은 여전히 차갑게 얼어 있었습니다. 지상 복도에 도착했습니다. 창문 너머로 저녁 하늘이 보였습니다. 어둠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별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박민호의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3층 조직지도부 구역. 경비가 서 있었지만 리창혁을 보고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문 앞에 섰습니다. 노크를 했습니다. 안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들어오시오. 문을 열었습니다.
박민호가 책상에 앉아 서류를 보고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붉은 도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기록을 가져왔습니까? 리창혁은 노트를 내밀었습니다. 박민호가 받아 펼쳤습니다. 천천히 읽기 시작했습니다. 한 페이지, 두 페이지. 그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리창혁은 서 있었습니다. 기다리는 동안 등에서 땀이 흘렀습니다. 외투를 입고 있었지만 오히려 더 춥게 느껴졌습니다. 박민호가 마지막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노트를 닫았습니다. 고개를 들어 리창혁을 바라보았습니다. 잘 기록했습니다. 정확하고 상세합니다. 그는 펜을 들어 노트 마지막 페이지에 무언가를 썼습니다. 서명이었습니다. 그리고 붉은 도장을 찍었습니다. 둥근 도장이 종이에 박혔습니다. 부부장 동무도 서명하십시오. 리창혁의 심장이 멈췄습니다. 서명. 그것은 공범이 된다는 의미였습니다. 목격자가 아니라 참여자가 된다는 의미였습니다. 여기입니다. 박민호가 펜을 내밀었습니다. 리창혁은 손을 뻗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펜을 받아들었습니다. 노트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박민호의 서명 옆에 빈 칸이 있었습니다. 그곳에 자신의 이름을 써야 했습니다. 펜 끝을 종이에 댔습니다. 잉크가 번졌습니다. 첫 글자를 썼습니다. 리. 두 번째 글자. 창. 세 번째 글자. 혁. 서명을 마쳤습니다.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박민호가 노트를 가져갔습니다. 이제 부부장 동무도 이 일의 일부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일부. 그 단어가 가슴을 찔렀습니다. 리창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집에 가서 쉬십시오. 내일 아침 결과 보고가 있을 것입니다. 내일 아침. 그때쯤이면 4명은 이미 사라진 뒤일 것입니다. 리창혁은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1층으로 내려갔습니다. 건물을 빠져나왔습니다. 주차장에서 차에 올랐습니다. 시동을 걸었습니다. 하지만 출발하지 않았습니다. 운전대를 잡은 채 그는 앞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둠만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시계를 보았습니다. 저녁 8시. 자정까지 4시간 남았습니다. 우연일 리 없었습니다. 저 시간이, 자정이라는 시간이, 생일이 끝나는 순간, 새로운 날이 시작되기 직전, 모든 것이 계산되어 있었습니다. 차를 출발시켰습니다. 평양의 거리는 한산했습니다. 가로등이 일렬로 늘어서 있었습니다. 빛과 어둠이 반복되었습니다. 집에 도착했습니다. 엔진을 껐습니다. 하지만 차에서 내리지 않았습니다. 현관문을 바라보았습니다.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김선희가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들어가야 할까요? 무슨 얼굴로 아내를 마주해야 할까요? 리창혁은 차문을 열었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때렸습니다. 내려서 현관으로 걸어갔습니다. 계단을 올랐습니다. 문 앞에 섰습니다. 열쇠를 꺼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열쇠 구멍을 3번 시도한 끝에 문을 열었습니다. 김선희가 거실에서 나왔습니다. 앞치마를 두르고 있었습니다.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녀는 남편을 보자마자 멈춰 섰습니다. 당신. 리창혁은 외투를 벗었습니다. 걸었습니다. 신발을 벗었습니다. 정리했습니다. 모든 동작이 느리고 무거웠습니다. 김선희가 다가왔습니다. 남편의 얼굴을 가까이서 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이 커졌습니다. 손을 뻗어 남편의 팔을 잡았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어요? 리창혁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거실로 걸어가 소파에 앉았습니다.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김선희가 옆에 앉았습니다. 남편의 등에 손을 올렸습니다.
말해봐요. 무슨 일인지. 저는 오늘 리창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문장을 완성할 수 없었습니다. 김선희는 기다렸습니다. 조용히 인내심 있게 4명이 사라졌습니다. 오늘 행사에서 김선희의 손이 경직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기록했습니다. 서명했습니다. 이제 저도 그들과 같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리창혁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은 붉어져 있었습니다. 저는 공범입니다. 4명의 사람을 죽음으로 보낸 공범. 제가 신호를 보냈고, 제가 기록했고, 제가 서명했습니다. 김선희는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등에서 손을 떼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는 것이 변명이 됩니까? 리창혁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김선희는 움찔했습니다. 그는 다시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저는 오늘 인간이기를 포기했습니다. 기계의 부품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선택한 것은 바로 저 자신입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벽시계 소리만이 방 안을 채웠습니다. 째깍, 째깍, 째깍. 김선희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들은 언제? 자정입니다. 그럼 아직 시간이 있네요. 리창혁은 아내를 바라보았습니다. 김선희는 남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당신이 할 수 있는 일은 없나요? 없습니다. 이미 모든 것이 결정되었습니다. 정말로요? 정말로 아무것도? 그 질문이 공기 중에 떠돌았습니다. 리창혁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 방법이 있다는 것을. 위험하고 무모하고 아마도 자신도 죽을 수 있는 방법이. 하지만 그것을 선택한다면 김선희도 위험해질 것입니다. 가족 전체가 연좌제로 처벌받을 것입니다. 리창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는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살아남는 쪽을, 비겁한 쪽을. 시계가 9시를 가리켰습니다. 자정까지 3시간 남았습니다. 그리고 어딘가 지하방에서 4명의 사람은 마지막 시간을 세고 있었습니다. 리창혁은 저녁 식사를 할 수 없었습니다. 김선희가 차려놓은 밥상 앞에 앉았지만 숟가락을 들 수 없었습니다. 밥그릇을 바라보았습니다. 국그릇을 바라보았습니다. 모든 것이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한 숟가락이라도 드세요. 김선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리창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목구멍이 막힌 것 같았습니다. 아무것도 넘어가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시계를 보았습니다. 밤 9시 30분, 2시간 반 남았습니다. 김선희는 자신도 밥을 먹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맞은편에 앉아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무엇을 더 물어야 할지 알지 못했습니다.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2 사람 모두 얼어붙었습니다. 전화벨 소리가 방 안을 채웠습니다. 따르릉, 따르릉. 리창혁은 전화기를 바라보았습니다. 벽에 걸린 검은 전화기. 3번째 벨이 울렸습니다. 리창혁은 일어났습니다. 천천히 전화기로 걸어갔습니다.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여보세요. 부부장 동무. 박민호의 목소리였습니다. 리창혁의 등에서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지금 백화원 초대소로 오십시오. 만찬이 있습니다. 만찬. 밤 10시에. 리창혁은 벽시계를 보았습니다. 자정까지 2시간 반도 안 남은 시간에. 지금 즉시입니까? 예. 고위 간부들이 모입니다. 부부장 동무도 참석해야 합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리창혁은 수화기를 든 채 서 있었습니다. 김선희가 식탁에서 일어났습니다. 누구예요? 조직지도부입니다. 만찬에 가야 합니다. 지금요? 이 시간에? 리창혁은 수화기를 내려놓았습니다. 외투를 입었습니다. 손이 떨려 단추를 잠그는데 시간이 걸렸습니다. 김선희가 남편에게 다가왔습니다.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웠습니다. 얼음처럼. 조심하세요. 리창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내의 손을 놓았습니다. 현관으로 나갔습니다. 문을 닫았습니다.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아내와 나눈 마지막 평화로운 순간, 리창혁은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차에 올랐습니다. 시동을 걸었습니다. 백화원 초대소까지는 15분 거리였습니다. 리창혁은 거리를 달렸습니다. 신호등이 빨강과 초록을 반복했습니다. 멈추고 출발하고 다시 멈추고. 초대소가 보였습니다. 거대한 건물, 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습니다. 정문 앞에 검은색 승용차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리창혁은 차를 세웠습니다. 내렸습니다.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경비가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복도는 길고 화려했습니다. 샹들리에가 빛나고 있었습니다. 카펫이 깔려 있었습니다. 발소리가 묻혔습니다. 대연회장 문이 보였습니다. 리창혁은 멈춰섰습니다. 심호흡을 했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이미 30여 명의 간부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당 중앙위원회, 인민무력부, 국가보위부, 내각, 모두 고위 간부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삼삼오오 모여 조용히 대화하고 있었습니다. 리창혁이 들어서자 몇몇이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고개를 끄덕이며 인사했습니다. 리창혁도 답례했습니다. 방 한쪽 끝에 박민호가 서 있었습니다. 그는 리창혁을 보고 손짓했습니다. 오라는 신호. 리창혁은 사람들 사이를 지나 박민호에게 갔습니다. 박민호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표정 없는 얼굴에 떠오른 미소. 어색하고 차갑고 진심이 없는 미소. 오셨군요. 부부장 동무. 좋은 자리를 준비했습니다. 박민호가 탁자를 가리켰습니다. 긴 탁자가 방 중앙에 놓여 있었습니다. 음식이 가득 차려져 있었습니다. 산해진미. 하지만 아무도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앉으십시오. 리창혁은 지정된 자리에 앉았습니다. 탁자 중간쯤 옆자리에 다른 간부가 앉았습니다. 인민무력부 참모였습니다. 그는 리창혁을 보고 짧게 인사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자리에 앉았습니다. 박민호는 탁자 끝에 섰습니다. 손뼉을 쳤습니다.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동무들, 오늘은 뜻깊은 날입니다. 같은 말이었습니다. 새벽 회의실에서, 낮 행사장에서, 그리고 지금. 리창혁은 그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경애하는 최고 존엄 동지의 탄생을 기념하여 우리는 당과 수령에 대한 충성을 재확인했습니다. 박민호는 탁자 위를 천천히 걸으며 말했습니다. 모두가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오늘 4명의 반당 반혁명 분자들이 제거되었습니다.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제거, 과거형, 이미 끝났다는 의미였습니다. 우연일 리 없었습니다. 이 만찬의 시간이, 자정 직전에 열리는 이 모임이. 리창혁은 시계를 보았습니다. 밤 10시 40분, 1시간 20분 남았습니다. 김철수, 이영호, 최명철, 한승민. 이들은 영원히 사라졌습니다. 박민호가 4개의 이름을 또박또박 발음했습니다. 리창혁은 손을 무릎 위에 올렸습니다. 주먹을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습니다. 이것이 배신자들의 결말입니다. 동무들,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박민호는 잔을 들었습니다. 다른 간부들도 따라서 잔을 들었습니다. 리창혁도 잔을 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잔을 떨어뜨리지 않았습니다. 위대한 수령님의 건강과 영광을 위하여 30여 개의 목소리가 구호를 따라했습니다. 30여 개의 잔이 입으로 향했습니다. 리창혁도 마셨습니다. 술이 목구멍을 타고 내려갔습니다. 쓰고 뜨겁고 역겨웠습니다. 만찬이 시작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음식을 먹었습니다. 하지만 웃음은 없었습니다. 대화는 있었지만 속삭임뿐이었습니다. 모두가 긴장해 있었습니다. 리창혁은 접시를 바라보았습니다. 음식을 집었지만 입에 넣지 못했습니다. 옆자리의 참모가 그를 힐끔 보았습니다. 부부장 동무 괜찮습니까? 예, 괜찮습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실을 말할 수 없었습니다. 이 방 안에서는 누구도 진실을 말할 수 없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11시가 되었습니다. 11시 30분. 자정이 가까워졌습니다. 리창혁은 화장실에 가야 했습니다. 일어났습니다. 박민호를 바라보았습니다. 박민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허락. 연회장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었습니다. 화장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세면대 앞에 섰습니다. 수돗물을 틀었습니다. 거울을 보았습니다. 거울 속 남자는 창백했습니다. 눈은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구역질이 올라왔습니다. 리창혁은 변기 앞으로 달려갔습니다. 몸을 숙였습니다. 위장이 뒤틀렸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공복이었으니까요. 헛구역질이 계속되었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침이 흘렀습니다. 리창혁은 변기를 붙잡고 버텼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누군가 들어왔습니다. 리창혁은 일어섰습니다. 세면대로 돌아왔습니다. 찬물로 얼굴을 씻었습니다. 뒤돌아보니 국가보위부 부국장이었습니다. 그는 리창혁을 보고 잠시 멈칫했습니다. 부부장 동무 몸이 안 좋으십니까?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부국장은 고개를 끄덕이고 칸막이로 들어갔습니다. 리창혁은 손을 닦았습니다. 거울을 다시 보았습니다. 물기를 닦았습니다. 연회장으로 돌아갔습니다. 자리에 앉았습니다. 시계를 보았습니다. 11시 50분. 10분 남았습니다. 박민호가 다시 일어섰습니다. 손뼉을 쳤습니다.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동무들, 곧 자정입니다. 새로운 날이 시작됩니다. 그는 창문을 바라보았습니다. 평양의 밤이 보였습니다. 어둠 속의 도시, 오늘 우리는 배웠습니다. 충성이 무엇인지, 배신의 대가가 무엇인지, 30여 명의 간부들이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선택했습니다. 살아남는 쪽을. 박민호가 리창혁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이 날카로웠습니다. 부부장 동무,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당신의 충성은 기록되었습니다. 모든 시선이 리창혁에게 향했습니다. 30여 쌍의 눈. 리창혁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밖에서 종소리가 들렸습니다. 자정을 알리는 종소리. 둥, 둥, 둥. 12번의 종소리가 울렸습니다. 마지막 종소리가 사라졌을 때 박민호가 말했습니다. 이제 끝났습니다. 새로운 날이 시작되었습니다. 리창혁은 알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 지하 어딘가에서 4명의 생명이 사라졌다는 것을, 그리고 자신도 그들을 죽인 자들 중 한 명이라는 것을. 만찬이 끝났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조용히 빠르게 빠져나갔습니다.
아무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리창혁도 일어났습니다. 연회장을 나섰습니다. 복도를 걸었습니다.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박민호가 뒤에서 불렀습니다. 부부장 동무. 리창혁은 멈춰 섰습니다. 돌아보았습니다. 박민호가 다가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서류가 들려 있었습니다. 내일 아침 회의가 있습니다. 이 서류를 준비하십시오. 다음 명단입니다. 다음 명단. 그 말이 귀에 박혔습니다. 리창혁은 서류를 받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4명으로 끝이 아닙니다. 계속됩니다. 당신도 알고 있을 것입니다. 박민호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돌아섰습니다. 사라졌습니다. 리창혁은 서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열어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 안에 또 다른 이름들이 적혀 있다는 것을, 그리고 언젠가 자신의 이름도 그 명단에 오를 수 있다는 것을. 리창혁은 서류를 가방에 넣었습니다. 초대소를 나와 차에 올랐습니다. 시동을 걸었지만 출발하지 않았습니다. 핸들을 잡은 채 앞을 바라보았습니다. 주차장 불빛이 차창에 반사되어 흔들렸습니다. 가방 속 서류가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실제로는 종이 몇 장에 불과했지만 마치 돌덩이처럼 무거웠습니다. 그 안에 또 누구의 이름이 적혀 있을까요? 누가 다음 생일의 제물이 될까요? 리창혁은 출발했습니다. 텅 빈 거리를 달렸습니다. 자정이 지난 평양은 죽은 도시처럼 고요했습니다. 가로등만이 일렬로 늘어서 빛을 내뿜고 있었습니다. 대동강 다리를 건넜습니다. 강물은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달빛이 얼음 위에 반사되어 차갑게 빛났습니다. 리창혁은 속도를 줄였습니다. 다리 난간을 바라보았습니다. 멈춰 섰습니다. 차에서 내렸습니다. 난간으로 걸어갔습니다. 아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얼어붙은 강, 검고 단단하고 움직이지 않는 강. 바람이 불었습니다. 차가운 겨울 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리창혁은 눈을 감았습니다.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폐가 아팠습니다. 다시 눈을 떴습니다. 강 너머로 평양의 불빛들이 보였습니다. 건물들, 거리들, 수많은 창문들. 그 창문 뒤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잠들어 있거나 깨어 있거나 두려워하거나. 리창혁은 난간을 잡았습니다. 차가운 쇠가 손바닥을 얼렸습니다. 그는 힘을 주어 쥐었습니다.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질렸습니다. 뛰어내릴 수 있을까요? 이 난간을 넘어 저 얼어붙은 강으로. 그러면 모든 것이 끝날까요? 하지만 뛰어내리지 않았습니다. 손을 놓았습니다. 돌아섰습니다. 차로 걸어갔습니다. 다시 시동을 걸었습니다. 출발했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모든 불이 꺼져 있었습니다. 김선희는 잠든 것 같았습니다. 리창혁은 조용히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신발을 벗었습니다. 외투를 걸었습니다. 가방을 소파에 놓았습니다. 침실 문을 열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침대가 보였습니다. 김선희가 누워 있었습니다. 하지만 숨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잠든 사람의 규칙적인 호흡이 아니었습니다. 깨어 계세요? 리창혁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김선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예, 잠들 수 없었어요. 리창혁은 침대 가장자리에 앉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아내의 윤곽이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만찬은 어땠어요? 끝났습니다. 모든 것이. 김선희는 몸을 일으켰습니다. 남편 옆에 앉았습니다.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여전히 차갑고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리창혁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침묵이 답이었습니다. 김선희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녀는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떨리는 숨. 왜요? 왜 하필 생일날이었을까요? 그 질문이 어둠 속에 떠돌았습니다. 리창혁은 오랫동안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메시지입니다. 메시지요? 생일은 시작의 날입니다.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는 날. 그날 사람을 죽임으로써 그것은 선언이 됩니다. 이 한 해도 다음 해도 영원히 모든 것은 한 사람의 손 안에 있다는. 김선희는 숨을 멈췄습니다. 리창혁이 계속 말했습니다. 기쁨도 공포도 축하도 죽음도 모두가 웃어야 하는 날 누군가는 사라집니다. 남은 사람들은 웃으면서도 떨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완벽한 통제입니다. 우연일 리 없었습니다. 생일이라는 날짜가, 축제라는 형식이, 모든 것이 계산되어 있었습니다. 기쁨 속에 숨은 공포, 찬양 속에 숨은 경고. 김선희가 남편을 껴안았습니다. 그의 등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떨림이 느껴졌습니다. 울고 있었습니다. 소리 없이. 리창혁은 아내를 안았습니다. 두 사람은 어둠 속에서 서로를 붙잡고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말없이.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눈물 흘린 마지막 밤. 아직 인간으로 남아있을 수 있었던 마지막 순간. 새벽이 밝아왔습니다. 창문 너머로 희미한 빛이 들어왔습니다. 리창혁은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김선희는 잠들어 있었습니다. 울다 지쳐 잠든 것입니다. 리창혁은 조용히 옷을 입었습니다. 거실로 나왔습니다. 소파에 놓인 가방을 보았습니다. 그 안에 서류. 열어야 했습니다. 다음 명단을 확인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손이 가방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커피를 끓였습니다. 컵을 들고 창가에 섰습니다. 평양의 아침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거리로 나왔습니다. 출근하는 사람들. 평범한 아침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어딘가에서 4개의 가족이 아침을 맞이하지 못한 사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돌아오지 않을 사람을. 아니, 어쩌면 이미 통보를 받았을지도 모릅니다. 반역자의 가족이라는 낙인과 함께 리창혁은 커피를 마셨습니다. 쓰고 뜨겁고 역겨웠습니다. 컵을 내려놓았습니다. 가방으로 갔습니다. 열었습니다. 서류를 꺼냈습니다. 봉투였습니다. 밀봉되어 있었습니다. 뜯었습니다. 안에서 종이 한 장이 나왔습니다. 펼쳤습니다. 5개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당 선전선동부 부부장, 인민무력부 참모, 외무성 부상, 평양시 당 책임비서, 그리고 마지막 이름, 당 중앙위원회 부부장 리창혁. 종이가 손에서 떨어졌습니다.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리창혁은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숨을 쉴 수 없었습니다. 심장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자신의 이름, 5번째 이름, 다음 명단에.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명단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시험이었습니다. 박민호가 보낸 메시지. 당신도 언제든 저 4명처럼 될 수 있다는. 리창혁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종이를 주었습니다. 다시 보았습니다. 자신의 이름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또렷하게, 명확하게 인쇄되어 있었습니다.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리창혁은 벌떡 일어섰습니다. 전화기로 달려갔습니다.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여보세요. 부부장 동무. 박민호의 목소리였습니다. 차갑고 평온하고 감정 없는 목소리. 서류를 확인했습니까? 예. 자신의 이름을 보았습니까? 예. 침묵이 흘렀습니다. 리창혁은 수화기를 쥔 손이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경고입니다. 부부장 동무. 충성스러운 자도
한순간의 실수로 명단에 오를 수 있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잊지 않겠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오전 회의에서 뵙겠습니다. 실제 명단은 그때 발표하겠습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리창혁은 수화기를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다리가 풀렸습니다. 벽에 기대섰습니다. 실제 명단. 그렇다면 이 서류에 다른 내 이름은 진짜일까요? 아니면 그들도 시험일까요? 누가 진짜 명단이고 누가 가짜 명단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목적이었습니다. 모두를 의심하게 만드는 것, 모두를 두려워하게 만드는 것, 아무도 믿을 수 없게 만드는 것. 리창혁은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등을 벽에 기댔습니다. 천장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하얀 천장, 아무 무늬도 없는 천장. 그리고 그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은 이미 죽은 것이나 다름없다는 것을, 육체는 살아있지만 영혼은 죽었다는 것을. 어제 지하방에서 서명한 순간 자신도 그들과 함께 죽은 것이라는 것을. 침실문이 열렸습니다. 김선희가 나왔습니다. 남편이 바닥에 앉아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달려왔습니다. 당신 왜 그래요? 리창혁은 아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저도 명단에 있었습니다. 김선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녀는 남편을 끌어안았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야 해요? 리창혁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방법이 없었습니다. 도망칠 곳도, 호소할 곳도, 구원받을 방법도. 그리고 몇 시간 후 그는 회의실로 가야 했습니다. 진짜 명단을 확인하러.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의 신호를 보내러. 이것이 그의 삶이 되었습니다. 사형 집행인이자 다음 희생자, 가해자이자 피해자. 그리고 다음 생일이 올 때까지 그는 매일 밤 깨어 있을 것입니다. 자신의 이름이 진짜 명단에 오를까 두려워하며. 아침이 밝았습니다. 리창혁은 양복을 입었습니다. 넥타이를 맸습니다. 거울 앞에서 매듭을 조였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완벽하게 매듭을 만들었습니다. 50이 넘도록 해온 일이었으니까요. 김선희가 부엌에서 아침을 준비했습니다. 국 끓이는 냄새가 났습니다. 밥 짓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평범한 아침 같았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평범하지 않다는 것을. 식탁에 앉았습니다. 김선희가 밥과 국을 내왔습니다. 반찬을 놓았습니다. 리창혁 앞에 숟가락을 놓으며 그녀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회의는 언제예요? 오전 9시입니다. 돌아올 수 있을까요? 리창혁은 아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돌아오겠습니다. 거짓말인지 진실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말해야 했습니다. 김선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습니다. 리창혁은 일어났습니다. 아내를 끌어안았습니다. 그녀의 떨림이 느껴졌습니다. 그는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사랑합니다. 김선희가 더 세게 남편을 안았습니다. 두 사람은 오랫동안 서 있었습니다. 현관 앞에서. 아침 햇살이 창문으로 들어오는 가운데 리창혁은 아내를 놓았습니다. 가방을 들었습니다. 외투를 입었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다녀오겠습니다. 다녀오세요. 문이 닫혔습니다. 리창혁은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차에 올랐습니다. 시동을 걸었습니다. 룸미러로 건물을 보았습니다. 김선희가 창문에서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손을 흔들었습니다. 김선희도 손을 흔들었습니다. 리창혁은 출발했습니다. 룸미러에서 아내의 모습이 작아지고 사라졌습니다.
당 청사로 향했습니다. 거리는 출근 시간이라 붐볐습니다. 사람들이 걷고 차들이 달렸습니다. 모두 자신의 일상으로 향했습니다. 어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는 척 혹은 정말 모르는 채 청사에 도착했습니다. 주차를 하고 내렸습니다. 건물로 걸어갔습니다. 경비가 인사했습니다. 리창혁도 답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3층 조직지도부 구역. 문이 열렸습니다. 복도를 걸었습니다. 회의실 문이 보였습니다. 노크를 했습니다. 안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들어오시오. 문을 열었습니다. 회의실 안에는 이미 10명의 간부가 앉아 있었습니다. 박민호가 탁자 끝에 서 있었습니다. 그는 리창혁을 보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앉으십시오. 부부장 동무. 리창혁은 자리에 앉았습니다.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다른 간부들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모두 긴장해 있었습니다. 어제 서류에 있던 4명의 이름 중 누군가가 이 방에 있을까요? 박민호가 서류를 펼쳤습니다. 동무들, 어제는 성공적인 하루였습니다. 경애하는 최고 존엄 동지의 탄생일 행사는 완벽하게 진행되었고 반당분자들은 제거되었습니다. 10명의 간부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리창혁도 숙였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임무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당과 수령을 위협하는 요소들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박민호는 서류에서 한 장을 꺼냈습니다. 새로운 명단이었습니다. 리창혁의 심장이 빨라졌습니다. 다음 대상자는 3명입니다. 3명. 어제 서류에 5명이 아니었습니다. 리창혁은 숨을 참았습니다. 박민호가 이름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당 선전선동부 부부장, 외무성 부상, 평양시 당 책임비서. 리창혁의 이름은 없었습니다. 그는 숨을 내쉬었습니다. 너무 크게 내쉬어서 옆 사람이 돌아보았습니다. 리창혁은 자세를 고쳤습니다. 이들의 동향을 감시하십시오. 다음 행사는 한 달 후입니다. 그때까지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다음 행사, 또 다른 축제, 또 다른 숙청. 리창혁은 탁자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나무 무늬가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회의가 끝났습니다. 간부들이 하나씩 나갔습니다. 리창혁도 일어섰습니다. 문 쪽으로 향했습니다. 부부장 동무. 박민호가 불렀습니다. 리창혁은 멈춰섰습니다. 돌아보았습니다. 박민호가 다가왔습니다. 어제 서류를 보았습니까? 예. 자신의 이름을 보았을 때 어떤 기분이었습니까? 리창혁은 침묵했습니다.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박민호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두려웠겠지요. 그것이 바로 충성의 시작입니다. 두려움. 그는 리창혁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계속 충성하십시오. 부부장 동무. 그러면 명단에서 지워질 것입니다. 하지만 한순간이라도 흔들리면. 문장을 끝내지 않았습니다. 끝낼 필요가 없었습니다. 리창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민호가 손을 놓았습니다. 리창혁은 회의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1층으로 내려갔습니다. 건물을 빠져나왔습니다. 주차장에서 차에 올랐습니다. 핸들을 잡았습니다. 시동을 걸지 않았습니다.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살아남았습니다. 오늘은, 하지만 내일은, 다음 주는, 다음 달은, 그리고 다음 생일이 오면 또 누군가 사라질 것입니다. 어쩌면 그때는 자신일 수도 있습니다. 리창혁은 시동을 걸었습니다. 집으로 향했습니다. 김선희가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남편이 살아서 돌아왔다는 것에 안도하며, 하지만 두 사람 모두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일시적인 안도일 뿐이라는 것을.
공포는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거리를 달리는 동안 리창혁은 창밖을 보았습니다. 사람들이 걷고 있었습니다. 웃고 말하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마치 평범한 도시처럼. 하지만 그 누구도 몰랐습니다. 어제 4명이 사라졌다는 것을, 그들의 가족이 지금 어디선가 울고 있다는 것을, 다음은 누가 될지 아무도 모른다는 것을. 생일은 계속 올 것입니다. 해마다, 그리고 그때마다 누군가는 축하할 것이고 누군가는 사라질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체제의 완벽한 설계였습니다. 기쁨과 공포를 동시에, 찬양과 숙청을 한 날에. 왜 하필 생일날이었을까요? 이제 리창혁은 알고 있습니다. 생일은 가장 완벽한 무대였습니다. 모두가 웃어야 하는 날, 의심할 수 없는 날, 충성을 표현해야 하는 날. 그 한가운데에서 사람이 사라지면 남은 자들은 웃으면서도 떨게 됩니다. 축하하면서도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완벽한 통제입니다. 이것이 바로 북한에서 벌어진 일의 진실입니다. 생일이라는 축제, 그 화려한 겉모습 뒤에 숨겨진 공포, 한 사람의 권력을 과시하기 위해 치러지는 인간 재물의 의식. 리창혁은 살아남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영혼은 죽었습니다. 4명의 간부는 사라졌습니다. 그들의 가족은 어디론가 끌려갔을 것입니다. 진실은 영원히 묻혔습니다. 누가 그들을 기억할까요? 누가 그들의 이름을 부를까요? 공식 기록에는 그들이 반역자로만 남을 것입니다. 하지만 진짜 반역자가 누구였을까요? 그리고 다음 생일이 다가옵니다. 평양 어딘가에서 또 다른 명단이 작성되고 있을 것입니다. 또 다른 리창혁이 손목시계를 볼 준비를 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북한 김정은 생일 직후 벌어진 숙청. 왜 그날이었나? 이 제목을 기억해 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로 이 이야기가 더 많은 사람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댓글로 여러분이 계신 지역을 알려주시면 그곳으로 진심을 담은 인사를 전하겠습니다. 잊히면 반복됩니다. 기억해야 막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